저널리스트의 삐딱한 시선으로 파고 들어가는 영화 이야기 디깅 어게인 시즌2 저널리즘 시네마. 네, 오늘은 바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.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녀가 말했다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. 그 인생 영화가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두 분은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지. 아니 지난번에 뮤즈님이 영화가 사람의 삶에 이렇게 영화가 많이 미친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로 사람들한테 인생 영화라는 걸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뮤즈님한테 인생 영화 뭐예요? 라고 물어봤어요. 근데 뮤즈님이 답변해주세요. 그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 추악하고 무서운 질문이라고 했었는데요. 이게 그 인생 영화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. 한 가지만 꼽으라는 게 이렇게 좋아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만 꼽냐고.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면은 그런 거 없다. 그런 대답할 수 없다고. 그 질문 너무 무서운 너무 잔인한 질문이라고 말하거든요. 저걸 듣고 진짜 시네필이라고 느낀 게 아니 그냥 사람이 밥 먹으면서 근데 인생 영화는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. 근데 정말 추악한 질문이에요. 어떻게 하나만 그럴 수 있어요? 너무 폭력적이에요. 아니 나는 약간 이게 MBTI 같은 그런 질문인 것처럼 우리가 MBTI 뭐예요? 물으면 뭐예요? 라고 대답하면 그거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보잖아요. 근데 내 인생 영화가 만약에 뭐예요?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만약 호불호가 있는 영화거나 뚜렷한 메시지가 개성이 강한 영화거나 하면은 이제 또 그거에만 입각해서 저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. 그러면 인생 영화를 여러 편 있다고 하면 되죠. 하나만 고를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.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한테는 생각해보니까 이 두 영화가 다 인생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. 특히 각각 다른 이유긴 한데 그녀가 말했다는 참 연출도 세련됐고 스포트라이트는 담백하면서 나 개인이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는 점에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싶었어요.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우리 그러면 이 영화를 조금 더 파헤쳐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. 그녀가 말했다에는 뉴욕타임스가 나오고 스포트라이트에는 보스턴 글로브가 나옵니다. 이 두 회사를 보면서 저는 이 한국 언론의 현실과 많이 이제 비교해보게 되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 특히 그랬냐면 탐사보도라는 게 유효하게 작동하는가? 한국 언론 현실에서? 사실 탐사보도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냥 뉴스타파 말고는 떠오르는 키워드가 사실 없어요.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 영화 속 사회처럼 기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처음에 탐사보도 측면보다는 그 지역 언론, 그러니까 보스턴 글로브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그냥 이제 중앙지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처음 보는데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보스턴 글로브는 파다 보면은 피해자가 자기 동창이고 변호사는 자기 친구고 사건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언론 활동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가 고향이거든요. 그쵸. 그래서 뭔가 공감하면서 본 부분도 있고 그게 좀 뉴욕타임즈와 보스턴 글로브의 차이가 아니었나. 취재를 하다 보니 막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. 우리 집 근처인 거야. 가해자가 사는 곳이. 근데 보안상 말은 할 수 없어.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그분이 또 아이 아빠여가지고 써놓잖아요. 사진 붙여놓고 여기 근처에 절대 가지마 얘들아 이렇게 해놓는 거. 진짜 내 삶의 터전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는 걸 취재하는 게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그리고 그 역할을 내내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해오고 있는 이 언론사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까? 어떤 방향을 지향할까?
우리나라는 탐사 보도를 주로 기사 형식보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좀 다큐멘터리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탐사 보도의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탐사 보도는 이제 길게 취재도 길고 뭔가 내용도 딥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가볍게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뭔가 관심을 갖게 그렇게 좀 다큐멘터리나 방송 형식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 이 작품 속 기자들의 취재 방식이랑 한국 기자들의 취재 방식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? 뭔가 인상 깊었던 장면 얘기도 좋고 제가 먼저 말하자면 저는 아이씨 저렇게 뭐 다짜고짜 문 두드리면서 질문하는 거는 유명한 언론사니까 가능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또 단비뉴스도 그렇게 막 못 들어보는 언론사 아니에요. 기자입니다. 뭐 PD입니다. 라고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취한, 당신한테 이렇게 컨택을 한 목적, 어떤 이유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게 은근히 또 그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. 약간 기자나 PD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른 것 같은 게, 뭐, 한국에서는 이제 취재할 때 뭐, 어디 기자인데요? 이렇게 하면은 일단 살짝 좀 안 좋게? 약간, 무섭고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이 이제 취재하려고 취재 안 하고 연락을 해보면,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맞아요.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데요? 이런 식으로 일단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그럴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. 저는 저희가 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저널리즘 공부하는 대학원생이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단비뉴스의 기자이기도 한 거니까. 그래서 좀 취재하시는 여기 단비뉴스 기자분들도 보고 저도 좀 요즘에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라고 먼저 기자라기 좀 딱딱하게 다하기보다는 학생이기도 하니까 뭐 나중에 얘기도 해야겠지만 특히 또 지역에서는 여기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하면 엄청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친근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때에 따라서 이걸 이용하는 것도 좀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이 취재 방식에서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보면서 궁금했던 지점은 그럼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안 써야 되나? 근데 그 교수님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나가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긴 한데 진짜 오프 더 레코드네. 오프 더 레코드. 그 수업에서 이제 교수님이 자기가 현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제 기자들끼리는 끝나고 뭐 술 마시고 그런 일이 되게 많대요.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되게 기석거리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대요.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오프 더 레코드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얘기를 술자리에서 듣고 바로 그 새벽에 다시 회사에 가가지고 그 데스크한테 보고를 하고 기사를 쓴 그런 사례가 있대요. 그래서 그때 같은 술자리에 있던 다른 기자들은 보고를 안 한 기자들은 혼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라지만 이 정도의 기사거리가 될 예만한 얘기들은 기사로 내야 한다. 저는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와 그러면 기자 되면 인간관계 다 파탄날 각오해야 되는구나.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친구면 너무 싫을 것 같아. 막 그냥 술자리에서 일 생각 안 하고 한 얘기인데 다음날 걔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기사를 냈어. 그리고 저는 약간 기자는 되게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뻔뻔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약간 얼굴에 진짜 철판을 깔고 왜냐면 안 좋은 얘기 직접 취재하러 갈 때도 가해자를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진짜 안 좋은 일을 직접 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기자라는 걸 숨길 순 없으니까 그걸 밝혀야 하잖아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뭐 이때 이런 일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?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불편해도
불편함을 그걸 밖으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왜냐면 적대감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뻔뻔함을 갖추는 게 되게 힘들다.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다들 좀 뻔뻔하게 잘 취재를 맞아요. 하시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또 어려운 부분이 전 개인적인 성격이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취재원한테 공감을 하면서도 거절할 부분은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. 부드럽게 거절을 할 거는 좀 선을 딱딱 지킬 건 지키고 너무 그렇게 보도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그거는 좀 막으면서도 아니면 좀 우회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저는 좀 어렵다. 근데 또 깊은 얘기를 들어야 될 땐 또 엄청나게 라포를 쌓고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깊은 얘기까지 끌어내려고 하면은 또 그런 면에서는 약간 반대잖아요. 그게. 근데 제가 찾은 어떤 지점은 그거예요. 그냥 일단 듣는다. 얼마 전에 제가 그 무지개 교실 기사를 냈을 때 이것도 오프 더 레코더로 해야겠는데? 그러고 그 마지막에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취재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거 좀 답해줄 수 있냐 하는데 결국엔 거절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기사 그러니까 그 답변 메일에 근데 다른 곳에서 자기가 이미 인터뷰를 했다는 것, 그 다른 언론에서 기사가 몇 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루키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죄송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내가 나를 취재하러 온 언론사를 내가 왜 골라? 몇 개월 뒤에 담비 뉴스가 올 것 같으니까 그쪽이랑은 취재 안 할게요. 이랬어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 이렇게 또 인간 대 인간으로 유대를 쌓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는 무지개 교실 사람들의 삶에 관심 가져주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러는데 근데 너무 약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것도 그만큼 이제 루키님이 취재할 때 잘 이렇게 너무 잘했나? 애정이랑 이런 게 다 보였으니까 하는 말 같아서 이게 진짜 기자가 하기 나름 정도가 아니라 그 진심을 보여주셔야 그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. 저희가 왜 울었냐면요. 어떻게 진심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취재원이 상상 못할 감동을 선사해줄 때가 있다. 이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품 속 기자들의 취재 방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취재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. 또 작품 속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진짜 가장 도파민을 느낄 때가 이제 취재원이 이제 되게 협조를 잘 해주고 뭐 실명 보도를 허락하고 이럴 때 되게 기자들이 그 순간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또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쓰고 이런 거를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순간 하나 때문에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아. 이 일을. 막 포기하려고 하면 되네? 이게 되네? 약간 갑자기 피해자가 막 전화 막 제보 오고 이러면은 또 막 다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다가도 또 다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것 같고.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취재원이 여러 곳에 살고 있고 시차가 다르고 그래서 뭐 밤중에 전화를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기자의 워라밸이 좀 걱정됐다. 밸런스가 붕괴되었고 한참 근데 붕괴되었다. 워라밸이라는 게 사실 기자는 그 기대도 별로 본인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녀가 말했다 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두 기자 다 육아를 하고 있고 한 기자는 심지어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기자들이 정말 인적 드문 길을 막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 사실 그 불안하게끔 연출도 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 불안을 느꼈겠죠.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
삶을 그 기자 개인의 삶도 있을 텐데 그 삶의 아이템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근데 이게 저희랑 너무 동떨어진 일로 생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미래로 그려지게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영화에서 그녀가 말했다 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집에서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거든요. 아하. 뭐 남편이라던가 아니면 육아 문제로 어떤 일이 있다거나 했을 텐데 그런 면은 또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. 다 남편이 너무 서포티브한 사람이고 판타지네? 완전 지지해주고 그래서 뭐 밥도 그냥 제대로 못 먹고 그럼 여가 시간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 넓은 아량을 이해를 해주고 그냥 당연하게 좀 지지해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죠. 근데 우리 셋 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저는 이게 또 여성주의가 어디까지 왔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. 한국 영화에서는 만약 워킹맘을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꼭 그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갈등하는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. 그럼요, 물론이죠. 맞벌이라던가 그런 걸 한다면 이제 뭐 아이 유치원에서 막 전화가 온다거나 한창 바쁘고 막 이제 인터뷰하러 다닐 때 갑자기 전화가 와. 그러면 아이가 뭐 지금 아프다. 막 이러면 또 이제 남편 어디 본인이 갔냐고. 가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클리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진 않거든요. 기자가 되게 탐욕스러운 일자리잖아요. 언제나 그 온콜 상태여야 되고.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자인 여성과 피해자인 여성 이렇게 등장하잖아요, 영화 속에서. 근데 어쨌든 두 부류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. 근데 하나는 뭐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권력 구조, 뭐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일 수 있는 거에 부딪혀서 피해를 당하고, 다른 하나는 자기 일을 잘 하죠. 뭐 프라이드도 느끼고 가정에서 행복감도 느끼고. 전 그 부분이 영화에서 내세운 대비는 아니지만 보면서 속으로 계속 제가 비교를 하게 됐어요. 아, 저기 저 마주 앉아있는 두 여성은 한 명은 취재원이고 한 명은 기자인데 둘 다 그냥 자기 일을 이 사회에서 열심히 해오던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영화판에 종사했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왜 피해자 신분으로 왜 취재원 입장으로 앉아있어야 하나. 그래서 과연 이런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거대 권력을 만났을 때 진짜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? 당장 내가 그걸 마주했을 때? 저는 그래서 영화에서 진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이유가 어쨌든 그게 모이고 계속 하면은 그 힘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조금의 균열이라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비행기도 타러 다니고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의 실명을 보도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어쨌든 작은 소소한 개인의 사례로 시작된 얘기지만 그 커지면 어쨌든 구조를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시사점이 아닐까. 저는 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뭐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뭔가 취재하기 전부터 좀 난항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해서 진짜 시작도 안 하고 접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짐작도 안 되는 권력을 마주하면서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그리고 이 권력과 뭐 아이템으로 인해서 사실 기자 개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잖아요. 정신적으로. 그쵸. 근데 그게 산재로 인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기자 개인 보호도 어렵고 취재원 보호도 어려운 현실 또한 이 아이템을 취재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그녀가 말했다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비 와인스타인 사태처럼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은 그렇지 못했다고 봐요. 나중에 막 비투 막 이런 말로 그 언어가 가진 힘이 되게 희석되기도 하고 뭐만 하면은 미투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어쩔 때 막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에서
그 헐리우드에서 벌어진 그 하비 와인스타인 사태와 한국이 연극계에서 시작된 거의 모든 웬만한 분야에 다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성범죄 사건들 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까? 다른 인종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저널리즘의 차이라고 보거든요. 그게 기능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럼 왜 못했으며 뭐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가?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? 근데 저는 그 미투 좀 이후에 그 한참 미투 운동 좀 활발할 때보다는 그 이후에 성폭력이나 뭐 성추문 이런 언어를 언론에서 안 쓰고 그냥 뭐 미투가 있었다. 왜 미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미투라는 의미가 되게 모호해졌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말의 어떤 중함을 가리고 좀 더 가볍게 다루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의혹이 있었다 정도? 뭐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여성이 있었다 정도? 그리고 성문제는 피해자 여성이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말하기 어렵지만 용기를 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드러나는 게 미투 운동일 텐데 그 구조적인 걸 은폐하고 그냥 뭐 성의혹 예를 들어 뭐 2차 가해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호소임 정도로 미투 운동이 좀 변질되지 않았나. 언론에서 미투 운동이 변질됐다기보다는 언론에서 그 말의 쓰임이 변질됐다고 생각해요. 사실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, 우리는. 뭔가 언론이 막 뭘 압박해서 변화를 도모하고 막 결국에 막 사필 규정으로 흘러가는 무언가를 목격해본 경험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. 모르겠어요, 저는. 이 영화에서 이게 사람들이 너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거 기사 나갈 거야. 라고 이 말이 압박으로 작용하잖아요. 그게 어떻게 압박으로 작용하냐는 거야. 우리는 기사 나가면 뭐 사람들이 안 보고 일단 많이 기사 나가지도 않고. 그녀가 말했다 마지막에 끝난 장면이 그 이제 그 취재했던 기자들이랑 뭐 국장이랑 편집국장이랑 뭐 다 모여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오탈자를 검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발행을 누르기까지 갑자기 소름 돋았어. 예,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발행 버튼을 클릭하는 그 순간이 진짜 고대하던 순간이고 뭔가 이게 이 발행 버튼만 누르면 세상이 진짜 뒤집혀서 다 뭐 바뀔 것 같고 이러는데 물론 그거를 누름으로써 이제 세상에 그 알려지고 그 문제가 알려지고 많은 주목을 이끌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행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이 그렇게까지 되게 긴장되고 의미가 있는 순간으로 우리 언론에서 작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. 맞아요. 아니죠. 우리는 그걸 눌러도 안 보는 사람이 더 많고 고독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사는 사람들이 읽고 보는 것까지가 이제 기사인 건데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어요. 그러면 결국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열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무력감을 계속 학습을 해왔을 때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 기사 쓰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아이템 선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. 이거 안 되겠다. 그쵸. 부터 해서 그냥 아예 기사거리로 여겨지지도 않게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이 기사가 아니면 혹은 어떤 보도가 뭐 다큐멘터리가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막 사회를 막 변화시키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제대로 된 언론인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거 하나가 많은 무력감을 덜어주기도 하니까 또 스포트라이트에서 낸 그 보도를 시작으로 이게 보스턴 교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.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. 하나의 이 신부들 전체 6%가 뭐 그런다 막 이런 대사도 나오잖아요. 그게 알려지게 됐고 정말 진짜 리얼 더 큰 변화는 교황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. 교황은 종신직이기 때문에
죽을 때까지 하잖아요. 근데 진짜 막 너무 막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닌 이상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자리인데 당시 그 베네딕토 16세가 물러나면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막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추론을 했고 실제로 그가 뭐 몇백 명의 신부들을 이제 퇴출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게 그 보스턴 글로브의 첫 보도가 시작이었다. 이게 엄청난 내가 그 보스턴 커뮤니티의 사람이면 내가 대신 막 효능감을 느낄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이 신문을 봐야겠다. 이 언론사가 제 기능을 계속 잘 하고 있는지 후속 보도는 어떻게 냈는지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런 비슷한 아니면 작은 모형조차도 구현이 안 되고 있지? 근데 또 이제 뭐 그런 결론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별로 이제 당장의 효능감은 주지 못하더라도 뭐 어쨌든 계속 하긴 해야 된다.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 되고 이어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렸던 게 제가 계속 비슷한 어떤 관련성 있는 아이템만 내놓은 발제를 하는 것 같으니까 교수님이 잔소리를 하셨어요. 너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신경 안 쓰냐 이러면서 그 말이 되게 저는 잘못 판단하신 거라 생각했거든요.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 기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취업에 유리할까? 아니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사, 내가 쓸 수 있는 기사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. 근데 데스크의 그런 말이 그러니까 루키님한테는 뭐 상관없어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또 어떤 기자들한테는 아 그럼 이거 안 되나? 라고 아이템을 접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뭐 여기 그녀가 말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하비한테 나중에 전화가 오는데 그때 진짜 데스크들 다 총출동해서 같이 대응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결국에 그 기자 개인의 열정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데스크들이 다 좀 협조적으로 어떤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오히려 기자보다 더 여기서는 더 급진적으로 나가 대응하고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서포트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 같은데 한국 언론도 뭐 이제 젠더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뭐 데스크도 따로 생기고 하는데 그 뭐 젠더 팀에서 나온 보도가 아닌 보도를 보면 사실 그런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가 많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이게 계속 배치되는 현상을 보면서 얘네 젠더팀 만들어서 계속 얘네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또 젠더팀 아닌 데서는 또 있던 기사나 내고 있고 그런 간극을 계속 보면서 아 이거 데스크가 결국에 안 바뀌는데 젠더팀 따로 만든다고 해서 데스크가 안 바뀌는데 이런 기획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런 그 좋은 보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사실 관심 있게 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아니면 삶이 바쁘면은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데 이 두 영화는 어쨌건 다시 한번 짚어줬잖아요. 극영화라는 대중에게 되게 친화적인 형식을 빌려서 그래서 또 이게 뮤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는 정말 사회와 대중과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소감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해요. 일단 영화를 이렇게 좀 오랜만에 분석하면서 본 것 같아요. 약간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는 거에도 시간과 그 정신을 쏟아야 되니까 되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예비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서 좀 더 집중하고 이런 점에서는 진짜 와닿는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보면서 되게 좀 몰입해서 분석하려고 보는데도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그만큼 영화들이 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
진짜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.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몰랐던 사건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뭐 미라맥스 이런 사건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 영화를 보고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조명받지 못한 사례가 많고 이거를 영화화시키면은 좀 더 많은 대중에게 그리고 그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좀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원래 영화를 볼 때 좀 인지적인 노력을 많이 들이는데 왜냐면 워처피디아에 저는 별점을 기록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제 눈물이 나게 하면 플러스 0.5점. 그러니까 이런 눈물 점수, 눈물 점수. 그 세세한 기준이 있어. 이러면 또 마이너스 1점. 그래서 그거를 맨날 계산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기 때문에 좀 인지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세 절이 들어가서 그 저희 수업 시간에 본 영화 말고는 첫 영화였어요. 진짜 영화를 잘 안 보시네. 근데 영화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좀 관점의 변화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좀 영화에서 똑같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을 때 나였으면 이 아이템 시작하기도 전에 접었던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는 이들이 어떻게 힘들게 취재를 하고 있는지가 더 와닿으니까 제가 취재를 접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취재를 하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와서 뭐 루키님이랑 뮤즈님이랑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. 자기가 취재를 할 때는 뭐 좀 이 영화는 다르게 좀 이랬던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게 나의 또 개인적인 취재에 또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. 유익함 그 자체. 저는 저의 인생 영화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인생 영화 중 하나로 할게요. 두 분과 얘기해볼 수 있어서 진짜 재밌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진짜 할 얘기가 더 많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됐어요. 첫 화인 만큼 일부러 저널리즘과 관련이 깊은 작품을 선정해봤는데 이제 좀 관련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껏 안고 오늘 마무리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